파리 1347년 부유한 비단 상인이 창녀집 좁은 문간에서 쓰러졌다. 그의 몸은 울부짖는 상처로 뒤덮여 고급 천에 쏟아진 포도주처럼 번져 나갔다. 숨을 쉬는 동안 살이 썩기 시작하자 그의 비명이 뒤틀린 골목길에 메아리 쳤다. 이 병은 수개월째 퍼져나가며 친밀한 접촉을 사형 선고로 만들었다. 그를 죽인 것은 흑사병이 아니었다. 훨씬 더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이것은 정욕의 역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중세 유럽을 내부에서부터 집어삼켰다. 이 병은 돌틈으로 스며드는 연기처럼 중세 도시들을 기어다녔다. 런던 사우스워크의 비좁은 매음굴에서 여자들은 피부가 갈라질 때까지 일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치심보다 굶주림이 더 빨리 죽였다. 이 병은 불로 자신을 알렸다.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시작된 타는 듯한 고통이 물속의 독처럼 바깥으로 퍼져나갔다. 먼저 고름이 흐르고 헐어지는 궤양이 나타났다. 그 다음 남자들이 자신의 살을 뜯어내게 만드는 열병이 찾아왔다. 마지막으로 광기가 찾아왔다. 상인과 귀족들이 함께 목욕물을 사용하던 파리의 공중 목욕탕에서 감염은 몸에서 몸으로 옮겨갔다. 목욕탕 관리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등과 허벅지에 고름이 찬 종기가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빵을 사주었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가장 빠르게 퍼뜨렸다. 상인들은 런던에서 콘스탄티노플까지 무역로를 따라 병을 운반했다. 플랑드르의 직물 상인은 월요일에는 불위해에서 한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목요일에는 앤트워프에서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있었다. 다음 주가 되면 두 도시 모두 같은 병으로 불타올랐다. 성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럽 전역의 수도원에서 순결 서약을 한 수도사들은 육체가 영혼이 잊으려 하는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질병은 그들이 처한 방 안에서도 찾아왔다. 그들이 혐오한다고 주장하던 창녀들을 표시하던 그 수치스러운 종기와 똑같은 것이 그들의 피부에도 터져나왔다. 감염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죽어가며 세상에 나왔다. 초점을 맞추기도 전에 그들의 눈은 하얗게 흐려졌다. 뼈는 뒤틀려 자랐고 피부는 헐렁하고 회색으로 늘어졌다. 대부분 첫 겨울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 병은 신분이나 덕행에 가리지 않고 무자비했다. 에드워드 3세 왕의 궁정 신하들조차 비단과 벨벳 아래로 종기를 숨겼다. 바티라는 농부 여성들은 고름이 터질 때까지 종기를 긁어 피가 나도록 했다. 수녀원 수녀들은 타는 살에 차가운 돌을 대고 죽음을 기원했다. 중세 의사들은 체액의 부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음욕이 피를 달구어 독으로 변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기도와 참회를 처방했지만 종기는 여전히 퍼져나갔다. 피렌체에서는 한 계절 안에 온 가족이 사라지기도 했다. 흑사병 때문이 아니라 이 더 느린 죽음 때문이었다. 메디치 가문 기록에 따르면 전장이나 전염병이 아닌 부패한 살점의 수치스러운 침묵 속에서 온 혈통이 끊어졌다. 감염은 물이 틈새를 찾아 흐르듯 사회의 연결망을 타고 퍼져나갔다. 귀족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염시켰다. 남편은 정부에게 옮겼다. 그녀는 다른 고객들과 공유했다. 그들은 아내에게 집으로 가져왔다. 아내들은 단순한 접촉만으로 자녀들을 감염시켰다. 빠르게 죽음을 가져온 흑사병과 달리 이 역병은 시간을 끌었다. 희생자들은 몇 달 동안 몸이 조각조각 배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 속에 머물렀다. 머리카락은 덩어리째 빠졌고 잇몸에서 피가 나며 이가 흔들리다 떨어졌다. 고열과 고통 속에서 정신은 산산조각 났다. 중세 도시의 좁은 골목길에서 가족들이 한 방을 공유하고 낯선 이들이 시장에서 밀집하던 그곳은 이 질병의 완벽한 조건이었다. 쥐나 벼룩은 필요 없었다. 오직 인간의 욕망과 피부와 피부가 접촉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불타는 병은 중세 유럽의 쾌락에 대한 이해 자체를 뒤바꿔 놓았다. 한때 자연스러웠던 것이 위험해졌다. 사적인 것이 수치스러워졌다. 삶이었던 것이 죽음으로 변했다.
중세 의사들은 불타는 병을 치료실이 아닌 고문실에 어울리는 도구로 접근했다. 그들은 피 속의 부패를 강제로 정화해야 한다고 믿었다. 수은이 그들의 주요 무기가 되었다. 의사들은 액체 금속을 증기가 날 때까지 가열한 뒤 열린 상처에 문질러 넣었다. 수은은 손상된 피부를 통해 스며들어 정화하려던 피를 오히려 중독시켰다. 환자들의 이빨은 검게 변해 잇몸에서 떨어졌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졌다. 뼈는 마치 갈아낸 유리로 채워진 듯 아팠다. 이 치료법은 질병보다 더 빨리 죽음을 가져왔다. 살레르노와 몽펠리에 의과대학에서는 학식 있는 이들이 가장 은밀한 감염부 위에 달군 철로 지지를 처방했다. 그들은 금속 막대를 하얗게 달아오를 때까지 가열한 뒤 병든 살갗에 직접 눌러붙였다. 비명은 세 블록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다. 지진된 조직은 검게 변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갔다. 남은 것은 제대로 아물지 않는 생살이 흘러내리는 상처뿐이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죽음을 간청했다. 많은 이들이 소원을 이루었다. 출혈요법은 감염된 몸에서 부패한 체액을 빼내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들은 녹슨 칼로 정맥을 열고 생명을 나무 그릇에 흘려보냈다. 그들은 환자가 창백해지고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가오는 죽음을 다가오는 치유로 오해했다. 수도원에서는 종교적 치료법이 더욱 잔혹했다. 수도사들은 이 병이 죄악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믿었기에 살점이 띠 모양으로 늘어질 때까지 채찍질을 처방했다. 그들은 자신과 환자들을 채찍질해 돌바닥에 피가 강처럼 흐르게 했다. 그 고통은 정욕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생명을 앗아갔다. 약초 치료법은 중세 의사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식물들에 의존했다. 그들은 열에 독초인 밤나무를 처방했는데 그것이 심장을 멈추게 할 줄은 몰랐다. 부종에는 디기탈리스를 사용했는데 환자들의 피가 독으로 변하며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와인에 섞인 비소는 부패한 피를 정화한다고 여겨졌다. 질병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조차 치료법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았다. 독이 작용하면서 장기가 하나씩 기능을 멈춰갔다. 감염된 조직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중세 후기에 보편화되었다. 마취도 감염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의사들은 구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로 병든 살점을 잘라냈다. 부엌칼, 목수톱, 달군 쇠꼬챙이 등이었다. 의사들이 환자의 몸 일부를 잘라내는 동안 환자들은 강제로 누르며 고정되었다. 충격만으로도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이들은 원래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감염에 직면했다. 파리에서 기욤 드 쇼리아크라는 의사는 한 귀족의 아내를 치료한 과정을 기록했다. 그는 달군 칼로 그녀의 허벅지에서 감염된 조직을 제거한 뒤 상처에 소금과 으깬 유리를 채워 적절한 배아액을 촉진했다. 그녀는 사흘 뒤 감염으로 몸이 썩어 죽었다. 일부는 의학적 치료보다 자살을 선택했다. 런던 기록에 따르면 가족들은 의사들의 또 다른 치료를 견디기보다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랑하는 이들을 발견하곤 했다. 치료로 인한 죽음에 비하면 밧줄로 죽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워 보였다. 의학계는 자신들의 방법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환자가 죽으면 그들은 질병의 진행 단계나 피해자의 도덕적 타락을 탓했다. 치료법 자체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고대 권위자들로부터 전수된 신성한 지식으로 여겨졌다. 절망 속에서 일부는 더 온화한 치료를 약속하는 민간 치료색에 의지했다. 이 여성과 남성들은 종종 그들의 약초 요법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자 마녀로 몰려 화형당했다. 교회는 평화로운 약초 치료의 실패보다 폭력적인 의학적 고문을 선호했다. 불타는 병은 개인의 죽음 그 이상으로 중세 사회를 재편했다. 질병이 즉사시키지 못한 이들을 불임으로 만들면서 온 혈통이 사라졌다. 베니스 상인 가문의 족보 기록에는 14세기에 단순히 끊어진 수십 개의 혈통이 기록되어 있다.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생식 능력과 가문을 서서히 갉아먹는 이 느린 파괴 때문이었다.
이 질병을 둘러싼 수치심은 침묵의 공모를 낳았고 이는 역병을 훨씬 더 악화시켰다. 가족들은 감염된 구성원을 뒷방이나 지하실에 숨겼다. 이웃들에게는 사랑하는 이가 열병이나 결핵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진실만은 피했다. 이러한 은폐는 감염이 수세대에 걸쳐 통제 불능으로 확산되도록 했다. 상인은 질병을 숨긴 채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며 악수와 공용잔을 통해 감염을 퍼뜨렸다. 귀족 여성은 궁중 행사에 참석할 때 비단 옷감 아래로 궤양을 감추고 단순한 사회적 접촉을 통해 질병을 전파했다. 중세 사회의 복잡한 성적 관계망은 막을 수 없는 전파의 완벽한 조건을 조성했다. 향신료와 비단을 실어 나르던 무역로가 바로 질병을 운반했다. 정치적 동맹을 공고히 하던 사교 모임이 바로 친밀한 접촉을 통해 감염을 퍼뜨렸다. 빠르고 명백하게 닥친 흑사병과 달리 이 역병은 시간을 두고 퍼져나갔다. 피해자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질병을 전파할 수 있었다. 종기가 생길 때쯤이면 이미 수십 명이 감염된 뒤였다. 런던 사우스워크 지역의 기록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률이 30%에 달했다. 이들은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불타는 병이라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 이 전염병은 중세 문화 자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교회의 성에 관한 가르침은 더욱 가혹하고 처벌적으로 변했다. 단순한 육체적 친밀감조차 죽음과 신의 벌과 연관되게 되었다. 전체 세대가 접촉 자체를 두려워하며 자라났다. 감염 지역에서는 결혼율이 감소했고 출생률은 급감했다. 이 질병은 단순히 개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미래 자체를 앗아갔다. 즐거움으로 시작된 것이 전장보다 더 잔혹하고 굴욕적인 죽음으로 끝났다. 중세의 정욕이라는 역병은 전쟁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며 수세기 동안 지속된 고통의 유산을 남겼다. 불타는 병은 때로 역사가 이름을 붙이지 않는 역병이 가장 치명적일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역사책이 알려주지 않는 질병이 중세 사회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펼쳐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더 보려면 구독하세요.